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엔도 강의랑 그리고 보존 강의를 할 건데, 한 2시간에 걸쳐서 할 거고, 중간에 좀 너무 지루하면 중간에 한번 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두 과목을 한꺼번에 해서 좀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연대를 졸업했고, 보존과 전문이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어요. 청와대에서 일했고, 현재 서울 치과의사협회 학술위원도 하고 있고, 성북구 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근관치료란 뭘까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치료예요. 항상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1, 2위가 거의 항상 발치 또는 신경치료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과의사들이 가장 하기 싫은 치료예요. 그래서 정의를 하고 진단, 과정, 예후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그래서 근관치료란 치근단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근관 내 치수 조직 및 감염 조직을 제거하고 재감염 방지를 위해 근관의 성형과 충전을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 재료로 채우게 되고, 얘는 MB2 캐널이죠. 그래서 치근단 치주염이란 이렇게 뿌리 끝에 이렇게 염증이 있는 거를 치료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치수 및 치근단 질환을 야기하는 원인, 물리적, 화학적, 세균학적 요인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치수가 병적 상태로부터 회복이 매우 어렵거나 괴사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그래서 근관 내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치수 조직, 감염 상아질, 세균, 그리고 기계적으로 파일링을 이용해서 치수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화학적으로 NaOC 같은 세척액을 이용해서 하죠. 그럼 언제 하나요? 그러면 충치가 신경에 매우 근접하거나 노출이 됐을 때, 그리고 이미 증상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이미 괴사되었을 때, 그래서 죽은 신경에 의해 치근단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래서 우식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죠.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필링을 하는 거고요. 또한 우식은 없는데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있을 때 있죠. 이럴 때 엔도를 해서 치유가 되면 이렇게 뼈가 다 차요. 그래서 순서는 세균 감염이 있고 충치가 있고 뭐 이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치수에 치수염이 생기고 치주에 치주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하는 방법은 일단 엑스레이를 찍고 아이스 테스트를 하든 핫 테스트를 해서 치수 상태를 온도로 치수 상태를 파악을 하고, EPT라고 전기 자극을 주는데 이게 있는 병원도 있을 거고 없는 병원도 있을 거고, 타진 반응을 하고 촉진을 하고 동요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치수 상태를 평가를 하는 거고, 얘네들은 치주나 치근단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네, 바이트도 있어요. 또 포켓탭스가 빠졌어요. 포켓탭스는 왜 측정을 하냐면, 크랙이 갔을 경우 이렇게 프로빙 하다 보면 크랙 가 있는 거 쑥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33333 가다가 크랙 있을 때 쭉 10, 8 이렇게 들어가다가 또 다시 333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엔도를 해서 좋아질지 여부를 프로빙을 하고 바이트 테스트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스로, 얼음 스틱으로 생활력 측정을 하고, 저런 식으로 미러 뒷 손잡이 같은 걸로 타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청구할 때 사용하는 건데, K02가 이제 우식증이고 나머지 04들은 다 엔도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엔도를 하게 되면 다 신경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을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K04가 다 신경 치료랑 관련이 있다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시리거나 이렇게 머리까지 두통이 있거나 이렇게 변색이 되거나 아니면 엑스레이 상으로 이렇게 염증이 있을 때 이럴 때 신경치료를 하게 되죠. 두통은 보통 이제 상하게 통증이 있을 때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구치부 쪽, 상하 구치부인데 또는 이 송곳니 쪽, 소고치 쪽, 이 구치부 쪽에 만약에 염증이 있으면 간혹 이렇게 두통까지 오는 거나 아니면 사각동 염증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너무 빠르진 않죠, 지금. 가야 될 길이 멀어가지고 슬라이드가 100장이 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피스툴라 그러죠. 피스툴라가 있을 때 이 피스툴라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기원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거타퍼처를 넣어서 확인을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거타퍼처 트레이싱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1번이고 요게 2번이 위치지만 3번이고 요게 4번인데 3번이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 4번이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 딱 중간쯤에 있는데 이렇게 거타퍼처를 넣으면 지금 4번 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원인이 요게 아니라 여기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원인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거타퍼처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엔도 염증이 되게 심하면 이렇게 팅팅 부어서 와요. 부어서 와서 이렇게 오프닝을 하면 이렇게 고름이 철철철철 나와요. 여러분 식사하셨는데 조금 속이 안 좋으신지 어쨌든 이렇게 고름이 이렇게 나와서 이 고름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이 환자는 계속 고름을 짜줘야 돼요. 이렇게 근관내로 짜주다가 이 염증이 안 없어지면 여기를 좀 째가지고 IND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프면 신경치료를 하나요? 했을 때 이렇게 치주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을 때는 이거는 발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치근단에 염증이 있을 때 한해서 그 엔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엔도를 해도 계속 아프고 흔들리고 그래요. 뒤에 목소리 잘 들리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절차는 러버댐을 하고 와동 형성을 하고 루트 GX 같은 걸로 근관장 측정을 하고 근관 성형하고 확대하고 세척을 하고 그리고 가끔 필요하면 첨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필링을 하죠.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어하고 크라운을 하죠. 그래서 러버댐을 하는 거는 치아 격리, 살라이바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물질 흡입을 방지하고 시화 확보를 하고 그 혀나 입술 볼 같은 거를 조금 그 격리 이렇게 제끼는 거죠. 그래서 러버댐을 안 했을 때 이렇게 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파일을 삼킨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위로 식도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아주 간혹 그 기도로 들어가서 되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엔도를 할 때는 가급적 러버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러버댐은 뭐 이게 각 병원마다 선호하는 클램프 번호가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러버댐 프레임이 있고 러버댐이 있고 클램프가 있고 포셋 그리고 펀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건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뭐 201번이나 상악 대구치는 201번이나 205번 뭐 이런 걸 쓰고 뭐 하악 대구치는 201번, 203번, 소구치는 뭐 206번, 뭐 크라운 프랩된 치아는 뭐 14번 이런 걸 쓰는데 이건 각 병원마다 그 원장님이 선호하시는 번호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러버댐은 생각보다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 생각보다 가운데다 구멍을 뚫고 이렇게 만약에 구멍을 뚫게 되면 이따가 사진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운데 뚫어야지만 여기에 공간도 어느 정도 있고 여기 공간도 어느 정도 있어요. 너무 이쪽에다 뚫게 되면 여기 볼이 되게 많이 당겨져요. 이렇게 당겨져요. 그래서 환자가 되게 아파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거죠. 되게 이렇게 하면 되게 아파요. 나중에 러버댐 풀려면 여기 이렇게 잇몸 그 입술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가운데 쪽에 가깝게. 너무 밑에다 하면 이렇게 코를 다 가리죠. 그러면 숨을 쉬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너무 또 위에다 하면 러버댐 한 의미가 없죠. 근데 간혹 이렇게 일부러 할 때가 있어요. 주로 이제 구호흡만 하는 사람들은 코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여기로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놓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남겼죠. 어쨌든 적당히 가운데다 해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코를 가리지 않고 입술을 다 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관 와동 형성은 이렇게 330번 발을 이용해서 요게 엔도지바죠. 엔도지바. 엔도지바는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끝에는 날이 없어요. 삭제 날이 없어요. 삭제 날이 없어서 이런 근관의 입구에 얘를 집어넣어도 이 주변에 삭제가 되지 않고 이 측벽만 삭제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댄스파에서 나오는 엔도지바인데 간혹 이제 회사마다 그냥 여기가 은색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서지칼 바랑 혼돈할 수가 있어요. 서지칼 바는 여기 끝까지 다 삭제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엔도바라고 생각을 하고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서지칼 바다 그러면 이거 다 깎아 넣어서 거의 이를 빼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종종 그런 사고들이 있어서 대학병원에 의뢰가 돼서 와요. 이렇게 너무 삭제를 많이 해서 여기까지 다 뚫었는데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어쨌든 병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엔도지바랑 서지칼 바랑 구별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하면 대략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볼 쪽이고 여기가 팔라탈 쪽이라면 여기가 MB, DB, P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넓히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좀 더 넓어져요. 넓어지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방향으로 찍게 되죠. 여기가 디스탈이고 여기가 메자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버컬 링구알 쪽으로 이렇게 찍는 거죠. 이거는 지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찍은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파일을 넣으면 이렇게 약간 X자처럼 되게 돼요. 서로 이렇게 X자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엔도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삭제를 함으로써 이게 가능한 일자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파일들 좀 모양 다른 게 혹시 보이시나요? 하나는 좀 일직선이고 하나는 약간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보이시나요? 네. 이 일직선인 게 이제 K 파일이고 약간 꼬불꼬불한 게 H 파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좀 더 직선이 됐죠. 아까는 이렇게 크로스로 됐지만 좀 더 직선이 되게끔 하는 거고 좀 더 굵은 파일을 넣기 때문에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H 파일이고 얘가 K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관이 4개가 있으면 내가 넣은 파일이 협측에 있는 건지 설측에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들마다 본인 스스로 어떤 규칙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협측은 K 파일을 넣고 설측은 H 파일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협측인 거죠. 협측에는 이렇게 일직선인 걸 넣고 설측에는 이렇게 꼬불꼬불한 걸 넣으면 이렇게 넣었을 때 엑셀 찍었을 때 협측이 좀 더 짧았구나 또는 설측이 좀 더 짧았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파일을 넣게 되면 어떤 파일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관장 측정을 할 때 엑셀 파일을 꽂고 엑셀 찍어서 근관장 측정할 때는 협측과 설측에 있는 그 근관에 따라서 내가 설정한 길이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히면 이렇게 입구들이 보이는 거고 보통 이거는 디스탈이죠. 디스탈은 2개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가깝고 뭐 MB, ML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직선인 것을 요 부분을 삭제를 함으로써 좀 더 넓힘으로써 이렇게 좀 더 일직선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오는 거랑 일직선으로 오는 거랑 길이가 다르죠. 이게 더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루트 GX로 한 번 더 근관장 측정하는 이유는 이 사선으로 됐을 때랑 일직선으로 됐을 때랑 길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더 근관장 측정을 해서 이 최대한 오차가 없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관장 측정은 뭐 이런 GX 같은 걸로 하고
자, 근관 성형 및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감염원의 물리적인 제거를 하고 충전을 위해 근관 형태를 성형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6번부터 시작해서 140번까지 파일이 있고 6번 파일은 핑크색이고 0.06mm예요.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100분의 1을 하게 되면 그 파일에 직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번 파일에는 0.1mm. 그래서 100번 파일은 1mm예요. 그래서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숫자에.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일직선으로 된 게 K 파일인 거고 이렇게 약간 꼬불꼬불한 게 H 파일. 그래서 이거를 확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장님들도 있지만 주로 엑스레이 찍을 때 협측과 설측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구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파일 통을 보면 뭐 이렇게 앞쪽에는 주로 나이타이 파일들이 있고 뒤쪽에는 뭐 8번, 10번, 15번 얘네들은 두 개씩 쓰기 때문에 두 개씩 있고 뭐 25, 30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여기는 H 파일로 해서 우리가 그 코튼 팔렛을 제거를 한다거나 엑스레이를 찍을 때 협측과 설측을 구별하기 위해서 H 파일이 있고 그래서 뭐 이 파일들은 각 병원마다 선호하는 파일들이 있을 거고 이 파일통도 아마 각 병원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발정자로 파일 횟수를 체크를 하게 돼요. 나이타이 파일은 정말로 많아요. 제가 아는 나이타이 파일 종류만 40개가 넘어요. 40개가 넘기 때문에 이것도 그 원장님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 그래서 뭐 여러분 이제 파일을 자세히 보면 공이 테이퍼가 있고 공사 테이퍼가 있고 공유 테이퍼가 있고 끝이 40번인 게 있고 뭐 20번이 있는 게 있고 뭐 그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40번에 공이 테이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끝에서 1mm를 잘랐을 때 0.02씩 늘어난다는 것 때문에 공이 테이퍼라고 하는 거고 이 끝에서 끝이 40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mm를 자르게 되면 0.02가 늘어나기 때문에 42번 파일에 해당되는 파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사 테이퍼의 40번 파일은 여기 끝을 1mm를 자르게 되면 44번의 파일에 해당되는 거고 공육 테이퍼의 1mm를 자르게 되면 46번의 파일에 해당되는 거고 보통 요 날이 있는 길이가 파일 그 나이타임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보통 이 날이 한 16mm 정도 있어요. 16mm 정도. 그래서 여기서 16mm의 위에 요게 있는 거예요. 두께가. 그래서 가장 원장들이 선호하는 파일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테이퍼 골드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S 시스템이랑 F 시스템이 있고 S는 윗부분을 넓히는 파일이고 F는 그 피니싱 파일이에요. 마무리를 하는 파일들이고 또 이건 제가 선호하는 파일인데 웨이원 골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녹색, 하얀색 이런 식으로 있어서 뭐 노란색은 20번, 이건 07 테이퍼예요. 빨간색 25번 07 테이퍼 이런 식으로 해서 쓰게 되고 지금 아까 것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이게 금색이죠. 금색이 좀 더 최신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색이 아닌 뭐 금색이든 파란색이든 뭐 어쨌든 은색이 쇠 색깔이 아닌 파일들이 좀 더 최신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건 이제 프로테이퍼를 사용했을 때 순서인데 먼저 이렇게 길이를 대충 재서 얇은 파일로 윗부분은 좀 넓히고 이것도 윗부분을 좀 넓히고 근관장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관장 측정을 하고 좀 더 넓히고 쭉쭉쭉쭉 해서 점점 더 넓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를 확대를 하다 보면 여기 부분을 삭제를 하게 되면 좀 더 일직선에 가깝겠죠. 일직선에 가깝게 되면 아까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간에 근관장 측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게 아까 S 시리즈들이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SX인데 이 윗부분으로
윗부분을 좀 더 넓히는 거예요. 넓혀서 이게 거의 20분짜리 동영상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중간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어쨌든 SX라는 파일로 아까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넓혀서 이렇게 만곡이 심한 거를 좀 더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얇은 파일인데 좀 더 이 가는 길을 좀 더 넓히는 파일이고 10번 파일로 근관장 측정을 하는 건데 이 근관장 측정을 할 때 여러분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루트 GX를 쭉쭉쭉 가다가 빨간 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뿌리 끝까지 이 파일에 다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위에서 잴 때랑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올 때의 정확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다가 여기가 그 근당공이라고 생각했을 때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끝까지 내려가서 빨갛게 삐 소리가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그 근관장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이퍼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엔진인데 엔진의 각 파일마다 거기에 맞는 토크 값이랑 RPM 값이 미리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SS, XX, S1 쓰게 되면 뭐 300rpm에 4N cm라는 토크를 미리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S1을 사용함으로써 이 윗부분을 좀 더 넓히는 거예요. 좀 더 넓히고 그래서 이제 파일을 쓰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하얗게 묻어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묻어 나온다는 거는 여기가 삭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고 이게 전혀 요 하얀 게 없다 그러면 파일이 너무 작은 거죠. 너무 작은 거니까 여기가 삭제가 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는 여기를 삭제나 또는 여기를 삭제하기 위해서 좀 더 큰 파일을 써야 되겠구나 뭐 그런 거를 이 파일을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을 넓혔으면 이제 아랫부분을 넓히죠. 아까 F 파일들이 마무리하는 파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S 파일들은 윗부분을 좀 넓혀주는 거고 F 파일들은 이제 아랫부분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F 파일을 넣어서 이렇게 안쪽 아랫부분 뿌리 쪽을 넓혀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세팅된 값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요 끝이 이렇게 묻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잘 삭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얀 게 묻어 나오면 여기 이게 예를 들어서 빨간 거면 아직도 치수가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하얀 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치아가 깎이구나 밑에 있는 덴틴이 깎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확대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이 파일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엔진에 웨이번 모드로 쓰게 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웨이번을 쓰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을 먼저 써서 윗부분을 넓히고 빨간색을 써서 좀 아랫부분까지 넓히는 거예요. 다들 각 병원에서 무슨 파일 쓰는지는 대충 아시나요? 이 두 개가 대부분 아닌가요? 잘 몰라요? 에어컨 좀 다시 좀 되겠다. 아무튼 이 파일 시스템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근관장 측정을 하고 중간 이리게이션을 하고 한 번에 빨간 걸 쓸 때도 있고 소리가 안 들린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일단은 옛날 파일로는 다음 거를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파일을 넣어서 근관장 측정을 하고
지금 보면 여기 윗부분에 깎이는 거 보이죠? 위에가 깎이는 거고, 깎여서 이제 끝까지 들어가고, 보시면 이제 아까 그 하얀 부분이 깎였던 부분이에요. 중간에 이리게이션을 해서 안에 있는 염증 조직이나 그런 걸 제거를 하고, 다시 이걸 넣어서 윗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보시면 별로 안 묻어 나왔죠? 별로 삭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을 좀 더 넓혀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리게이션을 하고, 이제 아랫부분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랫부분이 하얗죠. 그래서 이건 아랫부분이 삭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여기부터 보면 지금 중간이랑 아랫부분이 삭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을 보면서 어디가 삭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건 웨이번 골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관장 측정을 하고, 얇은 파일로 길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러버 스탑을 잘 보면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리게이션을 하고, 그래서 웨이번의 특징은 되게 적은 수의 파일로 근관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파일로 계속 넣었다 뺐다 하고 소측하고 다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노란색을 썼고 지금 이제 빨간색을 쓰죠. 빨간색으로 마무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파일마다 각자 특성들이 있고 그걸 이용해서 근관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 근관 세정은 감염 조직을 제거를 하고, 그래서 NaOCl을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죠. 그래서 거품 유무를 보고 아 조직이 녹고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고, 얘는 낮은 농도의 NaOCl이고 이건 중간 농도, 이건 되게 고농도의 NaOCl을 쓰는 거예요. 고농도의 NaOCl을 쓰게 되면 되게 빨리 녹아요. 조직이 빨리 녹는 대신 그만큼 정상 조직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늘 고농도의 NaOC를 쓰는 건 아니고 일상적인 용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뭐 고름이 계속 나온다거나 했을 때 좀 더 고농도의 NaOC를 써요. 그래서 뭐 간혹 뭐 NaOCl 원액을 쓸 때가 있죠. 근데 조직이 이만큼 녹는다는 거는 정상적인 조직도 이만큼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선택적으로 판단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NaOCl을 넣는 니들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일반 주사기처럼 생긴 니들이 있고 옆에 이렇게 뚫려 있는 니들이 있고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일반 주사기처럼 쓰게 되면 액체가 NaOCl이 여기 끝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치근단 공 바깥으로까지 압력이 가해지면서 NaOCl이 정상적인 근관단을 넘어서 정상적인 조직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구리가 뚫려 있는 걸 해서 압력이 아래쪽이 아닌 옆에 쪽으로 분산될 수 있게끔 하는 니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파일들을 썼을 때 실제로 삭제가 되는 비율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2001년부터 2017년도까지 26개의 논문을 검토를 했을 때 어떠한 파일을 쓰건 30에서 45%의 근관은 확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예 이렇게 만져지지도 않은 거예요. 접촉조차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나이타이 파일에 의해서 접촉이 됐고 확대가 된 부분이고, 이 녹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떠한 나이타이를 썼건 간에 아예 만져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NaOCl을 사용하는 거는 파일로 확대가 되지 않거나 이렇게 전혀 접촉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있는 세균들이나 취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NaOCl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관은 이렇게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서 요런 이렇게 조그만 이런 길들은, 이런 부근관들은 절대로 파일로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파일로 확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NaOCl을 넣어서 이 NaOCl이 여기 있는 부근관까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장님이 어떻게 엔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일링을 다 하고 NaOCl 넣고 좀 기다리죠. 기다리나요? 아무튼 그 기다리는 과정이 이렇게 파일로 확대가 되지 않고 전혀 접촉조차 하지 않은 부분들을 NaOCl이 들어가서 그 사이에 있는 세균들이나 조직들을 녹이기 위해서 NaOCl 소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파일링을 했는데 여기 파일이에요. 요 동그란 게 파일이고, 요 동그란 게 파일이고, 요 나머지 이 열쇠 모양처럼 생긴 요 부분은 전혀 나이타이 파일이 지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NaOCl 소킹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엔도하기 전에 이러한 근관을 갖고 있었고, 확대를 해도 여기만 나이타이 파일이 들어갔고, 여기는 지금 전혀 확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접촉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만약에 세균이 있다 그러면 엔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까지 녹일 수 있도록 NaOCl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NaOCl을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이게 확산에 의해서 조직을 녹이게 되는데, 확산이 잘 안 돼서 요거는 약간 음파를 줘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기구예요. 진동을 하는 기구고, 이렇게 엄청난 빠른 진동을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NaOCl들을 잘 섞어주는 거예요. 휘젓는 거죠, 휘젓는 거. 이거는 좀 더 고급 모델이고, 이거는 초음파로 그 근관 내에 있는 NaOCl을 좀 더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얘도 NaOCl을 넣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 할 때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함으로써 진동을 줘서 안에 있는 NaOCl이 좀 더 잘 섞이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초음파로 때리는 건데, 아이고, 그냥 계속 넘어가네. 잠시만요. 그래서 잉크를 넣었을 때 초음파를 가하게 되면 잉크가 한 방향으로 좀 더 강한 와류를 형성을 하면서 퍼져요. 그래서 NaOCl을 좀 더 휘저으면서 깊숙한 부근관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제 초음파 액션을 가하게 되면 보시면 부근관에서 이렇게 잉크가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NaOCl을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이 부근관에 있는 세균들이 죽겠지만, 이렇게 초음파를 줌으로써 부근관까지 있는 세균들이나 조직들을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음파 기구로 세척을 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거품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냥 NaOCl을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면 막 거품이 일어나면서 안에 있는 조직들을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는 근관 내에 조직이나 세균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고,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초음파를 넣었는데 여기 있는 액체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통해져 있고 한쪽을 액션을 주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액체들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있는 부근관들이나 그런 것들에 NaOCl이 잘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고유 있게끔 NaOCl 소킹을 많이 할수록 조직이 빨리 용해가 돼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엔도 필링 할 때 쓰는 팬 있죠? 그거를 팬을 근관에다 넣음으로써 좀 더 온도를 높여서 조직을 좀 더 빨리 녹이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믹스 커피를 상상을 해보시면 그냥 실온의 물에 넣고 그냥 이거 기다린다 그러면 언젠가는 믹스 커피가 녹겠지만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뭐 따뜻한 물을 넣고 기다린다 그러면 실온보다는 좀 더 빨리 녹겠지만 그래도 조금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 따뜻한 물을 넣고 기다린다가 따뜻한 NaOCl을 넣고 소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믹스커피를 넣고 이렇게 휘저으면 좀 더 빨리 녹겠죠. 그게 아까 엔도 액티베이터고, 달고나 커피처럼 엄청나게 빨리 많이 하게 되는 거를 아까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NaOCl을 소킹하는 그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조직이 용해가 되고 세균을 좀 더 제거가 되는 거를 좀 용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초음파 쓰시는 지점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 엔도 액티베이터, 아까 그 플라스틱처럼 된 거 쓰는데 없고, 아무튼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따뜻한 NaOCl을 쓰게 되면 살균 자격도 있고 조직 용해도 있고, 그리고 이런 초음파를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녹일 수 있다. 근간 첨약은 뭐냐면 그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넣는 거예요. 카시팩스나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넣어서 그 근관 내에 있는 염증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뭐 순수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써도 되고 제품화된 걸 쓸 수도 있고, 제품화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카시팩스고, 이게 얘는 수용성이고 얘는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잘 안 녹아요. 그래서 보통 유치 엔도 할 때 얘를 많이 쓰죠. 유치 엔도 할 때. 잘 안 녹으니까. 근간 충전을 하는 건데, 근간 충전은 측방갑, 수직갑을 할 수 있고, 아마 여기선 측방갑 하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교과서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학부 때. 이렇게 이런 스프레더를 넣어서 기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겉터퍼처에다 얘를 딱 넣게 되면 얘 넣은 모양 그대로 이렇게 움푹 패이거든요. 움푹 패인 데다가 하나씩 겉터퍼처를 넣어서 필링을 하는 거를 이제 측방갑인 거고,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 코너과 겉터퍼처를 쓰게 되고, 수직갑은 이런 열을 이용해서 가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겉터퍼처를 넣고 어디까지 그 펜이 들어간지 확인한 다음에 실러를 묻힌 겉터퍼처를 넣게 되고, 열을 가한 기구를 넣어서 얘가 겉터퍼처가 좀 더 녹으면서 힘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근관까지 겉터퍼처가 들어가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게 되면 좀 더 이렇게 꼭꼭꼭 다져 넣게 되죠. 마치 우리가 와인 코르크를
이렇게 생겼죠. 그걸 꽉 넣게 되면 꽉 막 그 밀봉이 되죠. 그렇게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밑으로 가면서 좀 더 좁아지는 콘을 넣어서 여기 완전 밀폐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을 가한 다음에 뭐 이렇게 열 연화된 겉터파철을 넣어서 나머지 요 윗부분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옆으로 됐네. 아무튼 이게 겉터파철 넣고 이렇게 열을 가한 다음에 다진 다음에 꽉꽉 눌러가지고 이 근관단까지 밀폐가 되게끔 한 다음에 열 연화된 겉터파철을 쏴서 나머지 윗부분을 채워 넣는 거죠. 이렇게 쭉 채워 넣는 게 이제 수직가압법인 거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 쓰는 거는 MTA 실러를 이용해서 그 원콩 테크닉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MTA 실러를 이용하게 되면 저희 병원 이제 각 캐널마다 이렇게 그 락킹 플라이에다 표시를 해서 동시에 이렇게 찝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옆으로 나오겠네. 그래서 그 MTA 실러를 짜 놓고 겉터파철 넣고 밑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MTA 실러를 이용한 싱글콘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열 연화 충전법을 이용하게 되면 측방가압을 하게 되면 요 옆까지는 채울 수가 없거든요. 열 연화 충전을 하면 이렇게 옆까지 이런 데까지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신경치료의 성공률은 생활치료의 경우에는 90에서 95%고 실활치에서는 70에서 85% 그리고 리엔도일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에서 60%. 그럼 왜 실패를 할까요? 실패하는 이유는 아까 그 파일로는 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파일은 이렇게 동그랗게 했는데 요 중간에 연결하는 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세균들이 있으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일로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NaOCl을 충분히 넣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여기 있는 세균들이 나중에 증식을 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해부학적인 구조물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고, 망곡된 근관, 이렇게 심하게 망곡된 근관에도 되게 힘들어요. 잔신경이 많을 때, 이렇게 되게 부근관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NaOCl을 충분히 소킹을 해도 이렇게 그물망처럼 있는 요 신경들을 완벽하게 다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CT를 찍은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에 세균들이 살고 있고 이 세균들이 어떤 영양분을 먹고 증식을 하게 되면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요. 되게 근관들이 이런 식으로 다 되게 복잡하게 생겨가지고 일반적인 파일링만으로는 이런 데를 다 완벽하게 소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근관 시스템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숨어있는 부신경관이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MB고 이게 DB고 이게 P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있는 줄 알고 마무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 MB2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얘가 MB2거든요. 그래서 근관이 세 개인 줄 알았는데 네 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엑스레이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CT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이렇게 넓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숨어 있는 근관이 있을 때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캐널이 석회화됐을 때도 실패를 하게 되죠. 지금 여기는 캐널이 보이는데 여기는 잘 안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파일이 못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도 캐널이 전혀 안 보이죠. 이렇게 석회화가 되어 있으면 엔도하기가 되게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C자 모양의 신경관, 이게 최근에 그 보험 청구도 좀 더 비싸졌죠. 여러분 다 아시나요? C자 근관에 보험 청구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으면 좀 더 그 높은 수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원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치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30에서 40%의 7번들이 이렇게 C자 근관이에요. C자 근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실질적으로 C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C자 모양의 신경관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세마이컬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자판에 보시면 이렇게 땡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게 세마이컬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겼어요. 주로 근관이. 그래서 하나 있고, 얘는 이제 눈물방울 모양처럼 컴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컴머처럼 생겨 있는 게 대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넣게 되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지만 이 중간은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는데 이 중간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커튼처럼 얇은 신경이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매우 떨어져요. 이런 C자 모양의 신경관을 갖고 있을 때도 실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신경관이 막혀 진행이 안 될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는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소독에게도 죽지 않는 세균들이 있어요. 요런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나 액티노마이코시스라는 세균은 NaOCl을 써도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어서 가끔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헥사메딘도 넣고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도 넣고 뭐 EDTA도 넣고 여러 가지 약질을 쓰는 이유가 NaOCl에 안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엔도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균열이 있을 때, 저희 병원에 이제 큐레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크랙이 있나 없나 잘 안 보일 때 그걸 쓰게 되면 이렇게 크랙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렇게 크랙이 있는 경우에도 엔도가 잘 안 돼요. 그래도 보면 크랙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지만 큐레이로 찍으면 이렇게 크랙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엔도를 해도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얼마 못 쓰고 아프다고 하거나 뭐 부러지거나 그렇게 됩니다. 치주 질환과 연관된 신경치료, 지금 이렇게 붕 떠 있죠. 여기는 신경치료 하면 살릴 수가 있지만 여기는 신경치료 해도 붕 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빼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프로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변에 뼈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프로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코어나 크라운을 했을 때도 그 누출이 있으면서 이렇게 테두리로 세균들이랑 다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아무리 신경치료를 잘해도 여기 아랫부보다는 위에 이렇게 좀 녹은 거 보이시죠? 이 까만 거. 그래서 실러가 녹은 거예요. 실러가 녹음으로써 세균들이 여기 들어가고 얘네들이 증식을 하면서 이렇게 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엔도를 하고 크라운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어를 아무리 잘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미세 누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크라운을 함으로써 이런 미세 누출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는 해부학적인 요인, 그래서 죽지 않는 세균의 곰팡이, 뭐 치아균열, 치주지 질환, 전신 질환. 환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도 엔도가 잘 안 돼요. 뭐 당뇨가 심하게 있거나 뭐
면역 장기 이식을 해서 면역 억제제 같은 걸 드신다거나 뭐 그럴 때도 엔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사전 고지예요. 언젠가 뭐 이렇게 실패가 되게 높은 확률의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환자들은 미리 사전 고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변명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사전 고지를 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환자가 진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관 치료는 치과 의사들이 가장 하기 싫은 치료고, 0.1mm 오차도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해도 0.1mm의 세균들이 남아 있으면, 거기 0.1mm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의 수보다 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0.1mm 단위로 근관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환자들은 당연히 안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되게 아파요. 되게 아프고, 오래 못 쓰면 원망을 듣게 되고, 꼼꼼히 하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화를 내고. 그래서 대부분의 보정과 원장들이 되게 예민해요. 0.1m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못하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되게 예민해요. 근관 치료는 한 번 올 때마다 3만 원 적자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게, 한국은 뭐 해봤자 6만 원, 10만 원 받는데 미국에서 하면 한 치아당 90에서 17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치근단 수술할 때도 한국은 약 30만 원인데 미국에서는 300에서 600만 원이거든요. 임플란트보다 더 비쌀 때가 있어요. 항상 되게 힘든 치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장들의 심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게 원장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언제 이 차가 나를 밟고 지나갈지 모르는 거라서 직원도 구하기 너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환자 취소도 많았고, 덤핑 치과 때문에 막 맨날 이 수가 우리 병원 비싸다고 하는데도 많고, 그리고 인구도 감소를 하고 있어서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엔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엔도는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엔도에 대한 질문. 하다가 파인 프랙처 나면 어떻게? 좆되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파일 프랙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파일 쓰면 횟수 카운트를 하죠. 횟수 카운트를 하는 이유는 피로 파절이 생기는 확률을 줄이기 위함이거든요. 피로 파절이라는 게 다 뭔지 알죠? 우리가 철사를 한번 구부리면 안 부러지면 계속 이러다 보면 끊어지죠. 근데 파일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캐널이 세게 파일을 넣게 되면 얘는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얘는 얘를 안 돌아가게끔 막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나사가 풀리면서 뚝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힘을, 얘가 돌아갈 때 너무 큰 힘을 주면 얘가 부러지고, 너무 많이 오래 쓰면 또 부러져요. 그래서 너무 큰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되게 살살 넣는 거예요. 근관내에 살살 넣게 되고, 이게 감염된 근관이고 초반에 부러졌으면, 아직 감염된 조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빼야 돼요. 파일이 프랙처가 되면. 근데 막판에 프랙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감염된 그 조직들을 다 제거를 했고, 마지막에 필링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부러졌다. 그러면 이 근관내는 이미 무균 상태이기 때문에, 무균 상태이거나 아니면 염증을 일으킬 만한 세균이 없을 때 부러지면 그냥 그게 되게 비싼 필링 머티리얼이죠. 비싼 겉터퍼처 같은 거예요. 그 파일 자체가. 그래서 그럴 때는 부러져도 큰 문제가 없지만 초반에 부러지면 되게 큰일 나고, 그거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고 그 환자가 다른 병원에 가서 이거 뭐 부러졌네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고 술자가 고소당해요. 고소당하고 뭐 의학적으로 뭐 책임져야 되고, 뭐 임플란트 비용이든 뭐 그런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부러지게끔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누구든 인생에 한두 번은 부러져요. 엔도를 아무리 해도 저도 부러뜨린 경험이 있고, 근데 부러졌을 때 윗부분에서 부러지면 어떻게든 뺄 수가 있는데, 근단 뿌리 쪽 3분의 1에서 부러지면 거의 못 뺀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필링을 잘해서 걔가 안 보이게끔 하거나, 아니면
그 파일, 부러진 파일 옆에 길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확대를 해서 나머지 감염된 근간이나 조직들, 세균들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부러뜨리게끔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또 질문. 여러분들이 저희가 사전 설문 때 그 질문 해달라고 해서 질문 받은 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이 강의에 웬만한 건 다 했는데 몇 가지 안 한 답변들은 되게 너무 광범위한 질문들이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엔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요. 뭐 이런 질문이어가지고 그럼 거의 한 학기 분량의 강의를 해야 돼서 그런 질문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다 답변을 했는데 뭐 혹시 나중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또 이따가 물어봐줘요. 그럼 이제 바로 보존학을 할 거고 보존학은 슬라이드가 69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드릴게요. 아까는 150장 정도 됐고 계속 보존학에 대해서 할게요. 치과 보존학은 손상된 치아의 적절한 형태 및 구조, 기능 그리고 신비성을 회복시켜 치아를 보존 유지하도록 해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뭐 목표는 치아 의식 예방을 하고 치료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자연 치아를 보존하고 원래 형태를 회복하고 저작, 발암, 기능적 개성들을 회복하고 전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주소 확인하고 전신질환, 치과 가결력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임상검사는 아까 엔도랑 겹치는데 시진하고 콜드 핫 테스트, EPT, 타진, 촉진, 바이트 테스트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치준항, 그리고 동요도를 측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트랜스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큐레이라고 하거든요. Quantitative Light Induced Fluorescence라는 큐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치 시린지에다가 물을 넣어서 치실을 넣어서 이런 아이스틱을 만들어 가지고 차가운 거에 대한 반응을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EPT가 있으면 치아에 전기 자극을 줘서 이 치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구인데 뭐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트랜스 일루미네이션이에요. 치아에다가 한쪽 면에다가 강한 빛을 쬐주면 크랙이 있으면 이 반대편까지 빛이 투과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랙이 있을 때 여기 있는 빛이 원래는 크랙이 없으면 여기 있는 빛이 여기까지 다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크랙이 있으면 이 빛이 중간에서 멈춰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큐레이거든요. 큐레이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크랙이 좀 더 잘 보여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랙이 좀 더 잘 보이고. 그래서 방사선 사진은 파노라마, 페리 그리고 CT를 찍죠.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 사진인 거고. 예, 페리인데 페리도 잘 찍어야지. 이건 이제 콘컷도 있고 각도가 수평이지 않아서 보는 건데 이게 각도가 수평으로 찍게 되면 여기 이렇게 세컨더리가 보이죠.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세컨더리가 보이죠. 그래서 그 엑스레이를 찍는 각도에 따라서 그 진단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CT를 찍게 되면 원래 이게 상악동이거든요. 상악동은 원래 이렇게 까맣게 정상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뿌옇죠. 이렇게 뿌열 때 상악에 있는 치아가 아프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는 멀쩡한데 여기 이가 아프다고 하네 했을 때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상악동 염증이 있어서 이 염증 때문에 여기 있는 치아가 아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별 진단을 되게 잘해야 돼요.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상악동이 원인이었는데 5번부터 7번까지 다 오프닝을 해갖고 왔어요. 근데도 계속 아프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의뢰를 한 거죠. 근데 원인은 상악동이었는데 멀쩡한 치아를 다 뚫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진단을 되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장 머릿속에 이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통이 있고 이게
이 때문에 아픈 건지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픈 건지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럼 이 때문이라면 이게 급성인지 또는 이 때문이 아닌 건지를 판단하고, 그래서 TMD 때문에 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뭐 종양이 있거나 아까 상악동염이었죠. 상악동염 또는 3차 신경통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튼 신경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이거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면 그것 또한 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아와 상관없는 통증인지 치아와 상관 있는 통증인지를 일단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럼 치아 때문에 아픈 거면 이게 상아질인지 치수인지 치주인지를 또 머릿속에 판단을 하게 돼서 이거를 살릴지 말지, 엔도를 할지 말지, 떼울지 말지 레진으로 할지 말지, 인레이로 할지 말지, 크라운을 할지 말지, 이걸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치료 계획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가 왜 시리냐, 이거 학부 때 들어본 적 있어요? 하이드로다이내믹 티어리. 어쨌든 여기 상하세관이 있고, 이 상하세관들의 어떤 온도 자극이나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 그 안에 있는 액체들이 이동을 하면서 자극을 준다는 이론이죠. 치료 중에 시린 거는 기계적인 것 때문에, 마찰열 때문에, 뭐 바람 때문에 시리죠. 치료 후에 시린 거는 열전도, 그러니까 뭐 되게 깊은 와동인데 골드 인레이를 하게 되면 골드 인레이가 되게 빨리 열전도를 하기 때문에 되게 시리고 아프거든요. 미세 누출이 있을 때 레진 본딩이 제대로 안 됐거나 레진 수축으로 인해서 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재료의 독성 때문에 시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싸구려 레진을 쓸 때는 그 레진에 있는 모노머 성분, 우리가 템퍼리 만들 때 가루가 있고 액체가 있죠. 그 액체 성분에 해당되는 게 조금 우리 몸에 독성이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되게 심하죠. 그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 레진들이 있어요. 저가 레진. 걔네들이 또 그런 걸 쓰게 되면 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레진도 너무 싸구려를 쓰면 안 돼요. 갈바닉 전류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골드 인레이를 하고 쇠젓가락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미세 전류가 생기면서 아프거든요. 그걸 갈바닉 전류라고 해요. 세균에 의한 감염 때문에도 이가 시릴 수가 있어요. 수복 재료는 보험되는 거는 아말감이랑 글래스아이너모인데 저희 네트워크에 아말감 쓰는 병은 없죠. 그래서 글래스아이너모, 비보험은 레진 인레이, 인레이도 레진 인레이가 있고 세라믹 인레이가 있고 골드 인레이가 있죠. 그다음 크라운. 그래서 얘네들까지는 직접 수복을 하고 얘네들은 간접 수복을 하고. 아말감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되게 비심미적인 거고, 글래스아이너모는 기계로 섞는 거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믹싱 패드에다 섞어가지고 쓰는 것도 있죠. 친미성이 좀 떨어지고 연마를 폴리싱을 아무리 잘 해도 레진만큼 매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안 붙어 있어요. 레진에 비해서 반 이하예요. 그래서 지하를 하는 과정이죠. 일단은 지하를 다듬어서 충치가 있으면 충치 다 제거하고, 이 덴팅 컨디셔너라고 해서 되게 그 산도가 그렇게 낮지 않는 액체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살짝 그 애칭 비슷하게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죠. 이 과정은 생략을 하고 글래스아이너모 필링을 하는 거죠. 토플마이어, 그리고 아이보리, 이거 다 쓸 줄 아시죠?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치아의 외형을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너무 옆으로 새지 않게끔 이런 웨지를 이용해서 치아의 외형을 만들고 웨지를 넣어서 이게 새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건 토플마이어 낀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재료들이 이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이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레진의 장점은 심미적이고 치아 삭제를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고
접착에 의하여 기계적 유지 형태가 필요가 없고 열전도율이 낮고 보수 유지 등이 용이하고 단점은 술식 과정이 되게 어렵고 술자에 의한 민감도가 높고 열팽창 계수가 크고 중압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중에 뭐 이렇게 페이닥터가 있는 병원들도 있을 텐데 페이닥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레진을 하고 나서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은근히 어려워서 이게 열팽창 개수 때문에도 있고 중압 수축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레진의 과정은 이렇죠. 일단 충치 제거하고 에칭을 이거는 에나멜만 먼저 에칭을 하고 보통 에나멜 에칭은 15초에서 20초 정도를 하고 덴틴 에칭은 보통 5초에서 10초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에나멜 에칭을 하고 한 10초 정도 지났을 때 덴틴에다 에칭을 10초 하면 에나멜은 총 20초가 되는 거고 덴틴에는 1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나멜 따로 덴틴 따로 에칭을 한 다음에 본딩 바르고 큐어링 하고 레진 필링 해서 폴리싱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구치부 2급 와동 레진 필링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나멜 에칭을 하고 이거는 7세대 본딩이죠. 에나멜이랑 덴틴을 동시에 에칭할 수 있는 그것들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SE 본드를 쓰는 건데 SE 본드에 약간 주황색 띄는 그걸 쓰게 되면 에칭도 하면서 프라이밍을 할 수가 있고 SE 본드에 노란색에 해당되는 걸 쓰게 되면 이 본딩이 돼서 쭉쭉쭉 중간에 베이스를 깔고 형태를 만들고 해서 최종적으로 필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진 본딩은 에칭을 하고 프라이밍을 하고 본딩을 바른 거예요. 에칭은 뭐냐면 이런 천이 있고 천에다가 어떤 처리를 했을 때 수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아질이나 범람질, 에나멜이 있을 때 이렇게 매끈한 층에다가 에칭을 하게 되면 이게 되게 울퉁불퉁해져요. 울퉁불퉁해지면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시키는 거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결합시키는 게 좀 더 잘 결합이 되겠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표면 지역을 넓힘으로써 결합 강도도 높이고 하는 게 에칭의 목적이에요. 프라이밍에는 뭐냐면 치아는 친수성 재료예요. 치아는 친수성, 물을 좋아하고 레진은 물을 싫어해요. 소수성 재료예요. 그래서 친수성인 물과 소수성인 레진이 같이 붙을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하는 게 프라이머라고 하는 거고 본딩은 필러가 없는 묽은 레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레진이 붙을 수 있는 얇은 막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학교에서 배웠죠. 어쨌든 뭐 1세대부터 7세대 그리고 뭐 유니버셜 본딩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세대가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레진이 있고 최신 레진이 있고 최신 레진은 유니버셜 본딩이다. 그래서 이게 덴틴이에요. 덴틴이 바다에 있는 이렇게 미역처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에칭을 하고 물로 수세를 하죠. 에칭을 수세를 했을 때 에어를 너무 세게 불게 되면 이렇게 덴틴의 요 미역처럼 생긴 얘네들이 에어를 너무 세게 불어서 얘네들이 건조하게 되면 이렇게 풀처럼 다 죽어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 있어야지만 여기에 본딩이 충분히 들어가서 요만한 본딩 층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에어를 너무 세게 불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요. 다 쓰러지면 본딩 층이 되게 얇게 되거든요. 얇게 돼서 본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에칭을 하고 수세를 하고 건조를 시키는데 너무 건조를 많이 시키게 되면 이렇게 약간 물속에 떠다니는 미역처럼 이런 콜라겐 파이버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건조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이 본딩의 층이 충분히 두껍지 않게끔 하게 돼요. 그래서 웹본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웹본딩이라고 하면 너무 건조를 시키면 이렇게 모래처럼 되는 거고, 너무 또 건조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물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적당히 요 정도의 건조한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본딩을 발라야지만 레진한 후에 수루 통증이 없는데, 여기를 맞춘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레진의 술식 민감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점 더 많은 본딩 재료들이 개발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SE 본드고 그 중에 하나가 유니버셜 본딩이에요. 그래서 SE 본드를 사용하게 되면 요 부분을 굳이 안 찾아도 이 재료 자체가 요 부분을 유도를 해줘요. 그래서 SE 본드를 쓸 때는 에칭을 하고 약간 주황색을 바르고 그 다음에 에어를 불죠. 그 에어를 불면서 요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E 본드를 쓰게 되면 수루 통증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에칭은 35에서 31% 인산을 쓰고, 싱글 본드 같은 거는 이 프라이머랑 본딩이 한 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요게 한 병에 있는 거예요. 한 병에 있는 거고, SE 본드는 에칭이랑 프라이머가 한 병에 있고, 이 본딩이 한 병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에칭이랑 프라이머를 하는 거고,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본딩을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그래서 에칭도 하고, 프라이머도 하고, 본딩도 하고. 그래서 얘가 있으면 그냥 에칭 없이 그냥 처음부터 본딩만 발라가지고 레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좀 불안하면 에나멜만 에칭을 하고, 나머지는 본딩으로만, 그냥 덴티는 에칭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본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에나멜만 에칭을 하고 여기만 또 따로 얘나 얘가 쓸 수가 있죠. 근데 본딩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층 분리가 일어나요. 지금 여기도 이제 주스를 믹서기에 갈고 오랫동안 놔두면 이렇게 층 분리가 되죠. 그래서 본딩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들은 이렇게 떠 있어서 층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SE 본드도 그렇고 많은 유니버셜 본딩들이 속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서 그 과정마다 에어를 되게 많이 불어야 돼요. 보통 10초 이상 에어를 불어서 그 다음 본딩을 바를 수가 있어요. 본딩 되게 비싸요. 그래서 얘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안약보다 작잖아요. 14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한 방울에 본딩마다 다르지만 한 방울에 2, 3천 정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잘못해서 두 방울 떨어뜨리면 스벅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받자마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비싸기 때문에 조심해서 짜야 돼요. 레진의 종류가 되게 많죠. 이거 저희 병원에 있는 A3예요. A2도 있고 A3.5도 있고 A1 뭐 이렇게 있으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 병원에는 되게 많은 A3들이 있고, 또 플로우 레진도 되게 많아요. 이것도 다 A3 플로우 레진이에요. 이렇게 벌크필 레진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 중압 수축이 좀 덜한 레진들이에요. 그래서 레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수축한다 그랬죠. 수축한다 그러고 이 degree of convergence는 뭐냐면 중압도예요. 중압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라이트 큐어링을 1시간째 해도 84%밖에 안 굳어요. 그래서 라이트 큐어링을 무한정 한다고 해도 이게 100% 중압되지 않아요. 한 84%밖에 중압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 그래서 즉 그러면 한 16%는 중압이 안 된 거잖아요. 이 16%가 독성 있는 물질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싸구려 레진이 안 좋다라는 게 이 중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걔네들이 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의식증이 좀 더 잘 생길 수도 있고 미세 누출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합 수축은 레진마다 다르겠지만 뭐 보통 평균 2에서 한 8%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이라는 거를 필링을 했는데 큐어링을 함으로써 얘 99가 될 수도 있고 95가 될 수도 있고 94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수축을 함으로써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에 미세 누출이 생기거나 2차 의식증이 생기면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것 또한 벌크 필에 사용하는 레진인데 이것 또한 이제 중합 수축이 상대적으로 적은 레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수축도를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뭐 요런 애들이 좀 덜 수축을 하고 요런 애들이 많이 수축을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수축을 하면 하얀 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틈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축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눠서 필링을 하죠. 인크리멘탈 필링이라는 적층 충전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수축을 한꺼번에 되지 않고 조금씩 되게 이렇게 조금씩 쌓아서 이 수축이 일어났더라도 치아에 덜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층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중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하고 한꺼번에 그 큐어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수축을 함으로써 그럼 이렇게 수축을 하면 여기가 비겠죠. 본딩이 깨져요. 본딩이 깨져서 여기서 누를 때마다 얘가 움찔움찔 움직이면서 여기를 계속 자극을 줘요. 그래서 레진 필링 하고 나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강한 중합 수축으로 인해서 여기가 떠 있고 이 떠 있는 게 씹음으로써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아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적층 충전을 함으로써 이 수축이 한 방향으로 너무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생기지 않고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축 충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케이스 몇 개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뿌리까지 썩은 경우에는 코드를 꺾고 그래서 치은 열구액이 나오는 걸 방지해서 이렇게 필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프랩을 하고 코드 꺾고 여기다 스트립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필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술전수루 구치부 레진의 문제점은 정확한 적착 과정을 요구를 하고 중합 수축에 따른 응력이 발생을 하고 강한 교합력에 의해서 마모와 변형, 그리고 해박적인 형태와 인전면 상태를 부여하기 어려워요. 근데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뭐 이렇게 캐럿 제거를 하고 베이스 깔고 이렇게 해서 뭐 필링을 할 수가 있는데 잘 하지는 않죠. 이렇게 다 인네일을 하거나 크라운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격리해서 제거하고 필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폴리싱 기구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폴리싱을 하게 되고, 이 폴리싱 하는 목적은 맨 위층에 있는 레진은 산소에 의해서 중합이 안 돼요. 그래서 레진을 적충 충전을 할 수 있는 기전은 레진을 쌓고 큐어링을 하면 요 산소와 접한 면은 굳지 않고 산소와 접하지 않은 면이 굳기 때문에 다음 레진을 여기 얹어 넣었을 때 여기는 안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레진이 여기 와서 큐어링 하면 여기가 붙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완벽하게 다 굳어 있는 상태라면 두 번째 레진을 넣었을 때 이미 다 굳어 있는 거에 굳어 있는 요걸 넣게 되면 이 둘이 같이 안 붙어요. 그래서 레진 폴리싱을 하는 이유는 맨 위에 있는 층이 산소에 의해서 굳지 않았기 때문에 요 굳지 않은 층을 벗겨내기 위해서 레진 폴리싱을 하는 거예요. 골드 인레이는 뭐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그래서 단점은 심미적, 비심미적이고 치아 삭제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시려요. 시리고 연전도율이 높고 비싸죠. 그리고 간혹 그 크랙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과정은 이렇죠. 이렇게 나오면 쪽쪽쪽쪽 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금이 번쩍번쩍 빛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골드 인네이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세라믹 인네이, 뭐 레진 인네이도 워낙 잘 나와가지고 요즘은 골드 인네이 거의 안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붙이게 되죠. 세라믹 인네이 장점은 뭐 치아색이고 화학적으로 접착을 하고 우리가 그 직접 충전하는 거에 비해서 물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해부학적인 형태를 보유를 용이하고 넓은 범위를 수복을 가능하고 금 인네이보다는 당연히 더 저렴하죠. 단점은 임시 수복 기간이 길면 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골드 인네이는 접착을 이용하는 세멘테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얹혀져 있는 거고 요거를 접착제를 붙여 놓은 건데 레진 인네이는 물리화학적으로 붙어야 돼요. 치아랑 물리화학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 퍼밋을 하게 되면 임시봉을 하게 되면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퍼밋과 치아 사이에 갭이 있고 그 갭 사이로 계속 세균들이 오염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길면 덴틴층이 이미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에칭 본딩을 했을 때 이게 잘 안 붙어요. 레진 인네이는 에칭 본딩 해서 붙이죠. 근데 어쨌든 레진 인네이, 세라믹 인네이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잘 안 붙어가지고 오염이나 실인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레진 필링보다는 비싸고 골드 인네이보다는 저렴하고 골드 인네이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주로 하악 7번 같은데 너무 얇게 레진 인네이나 세라믹 인네이를 하게 되면 깨지죠. 접착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세라믹 인네이를 할 때는 불산 처리도 해야 되고 실레인 처리도 해야 되고 본딩도 발라야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접착 과정이 골드 인네이보다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복잡한 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하지도 않아요. 이 접착 과정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치아 쪽에는 이거는 레진 인네이죠. 레진 인네이 할 때는 뭐 그 기공실에서 이미 샌드 블래스팅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샌들도 블래스팅 하고 실레인 처리하고 본딩 처리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붙인 거 치아 쪽에는 에칭을 하게 되죠. 뭐 에나멜만 에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에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는 프라이밍이랑 본딩을 같이 동시에 하는 시스템이 있고 프라이밍 따로 본딩 따로 하는 시스템이 있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골드 인네이 할 때는 이 과정 없이 그냥 접착제에 묻혀서 그냥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를 싫어하는 원장님들도 있지만 요즘 금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은 대안이 없죠. 골드 인네이를 하게 되면 재료랑 기공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골드 인네이를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이런 세라믹 인네이를 할 때 캐드캠을 이용하면 이 복잡한 과정들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렉이라는 그 장비를 이용을 하면 이런 스캐너죠. 카메라, 3차원 카메라로 치아를 이렇게 쭉 3차원적으로 스캔을 하고 스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한 거를 이 삭제하는 밀링기가 삭제를 해서 당일날 붙이게 되죠. 그래서 스캔 뜨는데 뭐 짧으면 3분, 길면 5분이고 디자인 하는데 보통 5분, 요거 만드는데 보통 한 15분 정도 걸려서 짧게는 한 3, 40분이면 그 프랩이 다 완료가 되고 한 3, 40분이면 인네이가 만들어져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마치 한 상태에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마취가 풀린 상태에서 다음번에 내원해서 붙이면 이 붙이는 과정이 되게 시리거든요. 그래서 시리기 때문에 간혹 마취를 하고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계가 있으면 그 환자 불편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고 내원 빈도수도 좀 줄일 수가 있죠.
결합시키는 거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결합시키는 게 좀 더 잘 결합이 되겠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그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결합 강도도 높이고 하는 게 에칭의 목적이에요. 프라이밍에는 뭐냐면 치아는 친수성 재료예요. 치아는 친수성. 물을 좋아하고 레진은 물을 싫어해요. 소수성 재료예요. 그래서 친수성인 물과 소수성인 레진이 같이 붙을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 하는 게 프라이머라고 하는 거고, 본딩은 필러가 없는 묽은 레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레진이 붙을 수 있는 얇은 막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학교에서 배웠죠. 어쨌든 뭐 1세대부터 7세대 그리고 뭐 유니버셜 본딩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 세대가 나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레진이 있고 최신 레진이 있고 최신 레진은 유니버셜 본딩이다. 그래서 이게 덴틴이에요. 덴틴이 바다에 있는 이렇게 미역처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에칭을 하고 물로 수세를 하죠. 에칭을 수세를 했을 때 에어를 너무 세게 불게 되면 이렇게 덴틴의 요 미역처럼 생긴 얘네들이 에어를 너무 세게 불어서 얘네들이 건조하게 되면 이렇게 풀처럼 다 죽어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 있어야지만 여기에 본딩이 충분히 들어가서 요만한 본딩 층을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에어를 너무 세게 불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요. 다 쓰러지면 본딩 층이 되게 얇게 되거든요. 얇게 돼서 본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에칭을 하고 수세를 하고 건조를 시키는데 너무 건조를 많이 시키게 되면 이렇게 약간 물속에 떠다니는 미역처럼 이런 콜라겐 파이버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너무 건조하게 되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이 본딩의 층이 충분히 두껍지 않게끔 하게 돼요. 그래서 웻본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웻본딩이라고 하면 너무 건조를 시키면 이렇게 모래처럼 되는 거고 너무 또 건조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물처럼 되는 거고 그래서 적당히 요 정도의 건조한 상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본딩을 발라야지만 레진한 후에 수루 통증이 없는데 여기를 맞춘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레진의 술식 민감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점 더 많은 본딩 재료들이 개발이 됐고 그 중에 하나가 SE 본드고 그 중에 하나가 유니버셜 본딩이에요. 그래서 SE 본드를 사용하게 되면 요 부분을 굳이 안 찾아도 이 재료 자체가 요 부분을 유도를 해줘요. 그래서 SE 본드를 쓸 때는 에칭을 하고 약간 주황색을 바르고 그 다음에 에어를 불죠. 그 에어를 불면서 요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E 본드를 쓰게 되면 수루 통증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에칭은 35에서 31% 인산을 쓰고 싱글 본드 같은 거는 이 프라이머랑 본딩이 한 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요게 한 병에 있는 거예요. 한 병에 있는 거고 SE 본드는 에칭이랑 프라이머가 한 병에 있고 이 본딩이 한 병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가 에칭이랑 프라이머를 하는 거고 이렇게 생긴 애가 이제 본딩을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그래서 에칭도 하고 프라이머도 하고 본딩도 하고 그래서 얘가 있으면 그냥 에칭 없이 그냥 처음부터 본딩만 발라가지고 레진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좀 불안하면 에나멜만 에칭을 하고 나머지는 본딩으로만 그냥 덴틴은 에칭을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본딩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에나멜만 에칭을 하고 여기만 또 따로 얘나 얘가 쓸 수가 있죠. 근데 본딩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층 분리가 일어나요. 지금 여기도 이제 주스를 믹서기에 갈고 오랫동안 놔두면 이렇게 층 분리가 되죠. 그래서
본딩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들은 이렇게 떠 있어서 층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SE 본드도 그렇고 많은 유니버셜 본딩들이 속에 물이 들어 있어요. 물이 들어 있어서 그 과정마다 에어를 되게 많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10초 이상 에어를 불어서 그 다음 본딩을 바를 수가 있어요. 본딩 되게 비싸요. 그래서 얘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안약보다 작잖아요. 14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한 방울에 본딩마다 다르지만 한 방울에 2, 3천 정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잘못해서 두 방울 떨어뜨리면 스벅에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받자마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비싸기 때문에 조심해서 짜야 돼요. 레진의 종류가 되게 많죠. 이거 저희 병원에 있는 A3예요. A2도 있고 A3.5도 있고 A1 뭐 이렇게 있으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 병원에는 되게 많은 A3들이 있고 또 플로우 레진도 되게 많아요. 이것도 다 A3 플로우 레진이에요. 이렇게 벌크필 레진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 중합 수축이 좀 덜한 레진들이에요. 그래서 레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수축한다 그랬죠. 수축한다 그러고 이 degree of convergence는 뭐냐면 중합도예요. 중합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라이트 큐어링을 1시간째 해도 84%밖에 안 굳어요. 그래서 라이트 큐어링을 무한정 한다고 해도 이게 100% 중합되지 않아요. 한 84%밖에 중합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 즉 그러면 한 16%는 중합이 안 된 거잖아요. 이 16%가 독성 있는 물질이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싸구려 레진이 안 좋다라는 게 이 중합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걔네들이 중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의식증이 좀 더 잘 생길 수도 있고 미세 누출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합 수축은 레진마다 다르겠지만 뭐 보통 평균 2에서 한 8%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이라는 거를 필링을 했는데 큐어링을 함으로써 이게 99가 될 수도 있고 95가 될 수도 있고 94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수축을 함으로써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에 미세 누출이 생기거나 2차 의식증이 생기면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것 또한 벌크필에 사용하는 레진인데 이것 또한 이게 중합 수축이 상대적으로 적은 레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수축도를 나타내는 건데 어쨌든 뭐 요런 애들이 좀 덜 수축을 하고 요런 애들이 많이 수축을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수축을 하면 하얀 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틈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수축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눠서 필링을 하죠. 인크리멘탈 필링이라는 적층 충전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수축을 한꺼번에 되지 않고 조금씩 되게 이렇게 조금씩 쌓아서 이 수축이 일어났더라도 치아에 덜 피해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층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중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축을 하고 한꺼번에 그 큐어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수축을 함으로써 그럼 이렇게 수축을 하면 여기가 비겠죠. 본딩이 깨져요. 본딩이 깨져서 여기서 누를 때마다 얘가 움찔움찔 움직이면서 여기를 계속 자극을 줘요. 그래서 레진 필링 하고 나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강한 중합 수축으로 인해서 여기가 떠 있고 이 떠 있는 게 씹음으로써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아픈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적층 충전을 함으로써 이 수축이 한 방향으로 너무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생기지 않고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축 충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케이스 몇 개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뿌리까지 썩은 경우에는 코드를 꺾고
그래서 치은 열구액이 나오는 걸 방지해서 이렇게 필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프랩을 하고 코드 꽂고 여기다 스트립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필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술전, 수루. 구치부 레진의 문제점은 정확한 적착 과정을 요구를 하고 중압 수축에 따른 응력이 발생이 되고 강한 교합력에 의해서 마모와 변형, 그리고 해부학적인 형태와 인접면 상태를 부여하기 어려워요. 근데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면 뭐 이렇게 캐리어스 제거를 하고 베이스 깔고 이렇게 해서 뭐 필링을 할 수가 있는데 잘 하지는 않죠. 이렇게 다 인레이를 하거나 크라운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격리해서 제거하고 필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폴리싱 기구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폴리싱을 하게 되고, 이 폴리싱 하는 목적은 맨 위층에 있는 레진은 산소에 의해서 중압이 안 돼요. 그래서 레진을 적충 충전을 할 수 있는 기전은 레진을 쌓고 큐어링을 하면 요 산소와 접한 면은 굳지 않고 산소와 접하지 않은 면이 굳기 때문에 다음 레진을 여기 얹어 넣었을 때 여기는 안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레진이 여기 와서 큐어링하면 여기가 붙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완벽하게 다 굳어 있는 상태라면 두 번째 레진을 넣었을 때 이미 다 굳어 있는 거에 굳어 있는 요걸 넣게 되면 이 둘이 같이 안 붙어요. 그래서 레진 폴리싱을 하는 이유는 맨 위에 있는 층이 산소에 의해서 굳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굳지 않은 층을 벗겨내기 위해서 레진 폴리싱을 하는 거예요. 골드 인레이는 뭐 해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그래서 단점은 심미적, 비심미적이고 치아 삭제량이 상대적으로 많고 시려요. 시리고 연전도율이 높고 비싸죠. 그리고 간혹 크랙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과정은 이렇죠. 이렇게 나오면 쪽쪽쪽쪽 해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금이 번쩍번쩍 빛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골드 인레이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세라믹 인레이, 뭐 레진 인레이도 워낙 잘 나와가지고 요즘은 골드 인레이 거의 안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붙이게 되죠. 세라믹 인레이 장점은 뭐 치화색이고 화학적으로 접착을 하고 우리가 직접 충전하는 것에 비해서 물성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해부학적인 형태를 용이하고 넓은 범위를 수복을 가능하고 금 인레이보다는 당연히 더 저렴하죠. 단점은 임시 수복 기간이 길면 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골드 인레이는 접착을 이용하는 세멘테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얹혀져 있는 거고 요거를 접착제를 붙여 놓은 건데, 레진 인레이는 물리화학적으로 붙어야 돼요. 치아랑 물리화학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이 퍼밋을 하게 되면, 임시봉을 하게 되면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퍼밋과 치아 사이에 갭이 있고 그 갭 사이로 계속 세균들이 오염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길면 덴틴 층이 이미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에칭 본딩을 했을 때 이게 잘 안 붙어요. 레진 인레이는 에칭 본딩 해서 붙이죠. 근데 어쨌든 레진 인레이, 세라믹 인레이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잘 안 붙어가지고 오염이나 실인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레진 필링보단 비싸고 골드 인레이보단 저렴하고, 골드 인레이보단 약해요. 그래서 주로 하악 7번 같은데 너무 얇게 레진 인레이나 세라믹 인레이를 하게 되면 깨지죠. 접착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세라믹 인레이를 할 때는 불산 처리도 해야 되고 실레인 처리도 해야 되고 본딩도 발라야 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접착 과정이 골드 인레이보다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복잡한 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하지도 않아요. 이 접착 과정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치아 쪽에는 이거는 레진 인레이죠. 레진 인레이 할 때는 뭐
그 기공실에서 이미 샌드 블래스팅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샌드 블래스팅 하고 실레인 처리하고 본딩 처리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붙인 거 치아 쪽에는 애칭을 하게 되죠. 뭐 에나멜만 애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애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에 따라서는 프라이밍이랑 본딩을 같이 동시에 하는 시스템이 있고 프라이밍 따로 본딩 따로 하는 시스템이 있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골드 인레이 할 때는 이 과정 없이 그냥 접착제에 묻혀서 그냥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를 싫어하는 원장님들도 있지만 요즘 금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요즘은 대안이 없죠. 골드 인레이를 하게 되면 재료랑 기공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골드 인레이를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이런 세라믹 인레이를 할 때 캐드캠을 이용하면 이 복잡한 과정들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렉이라는 그 장비를 이용을 하면 이런 스캐너죠. 카메라, 3차원 카메라로 치아를 이렇게 쭉 3차원적으로 스캔을 하고 스캔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한 거를 이 삭제하는 밀링기가 삭제를 해서 당일날 붙이게 되죠. 그래서 스캔 뜨는데 뭐 짧으면 3분, 길면 5분이고 디자인 하는데 보통 5분, 요거 만드는데 보통 한 15분 정도 걸려서 짧게는 한 3, 40분이면 그 프랩이 다 완료가 되고 한 3, 40분이면 인레이가 만들어져서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는 마치 한 상태에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마취가 풀린 상태에서 다음번에 내원해서 붙이면 이 붙이는 과정이 되게 시리거든요. 그래서 시리기 때문에 간혹 마취를 하고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기계가 있으면 그 환자 불편을 최소한으로 할 수가 있고 내원 빈도수도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캔 뜨고 디자인하고 깎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드릴이 있고 여기에 드릴이 있어서 이걸 넣게 되면 이쪽에서도 깎고 이쪽에서도 깎아서 빨리 인레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1년 차신데 2년 차 2분 정도 계신데 이게 항상 1년 차 때는 사고를 안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무사히라는 마음으로 진료를 하시는 거 알고 있고 아무튼 이게 뭔지 아시죠? 석탄이에요, 석탄. 석탄인데 이렇게 압력을 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이렇게 가루처럼 될 수도 있지만 적절한 압력과 적절한 온도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석탄을 탄소죠. 탄소를 적절한 압력과 적정한 온도를 넣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뼈를 깎는 폴리싱을 하게 되면 이게 멋진 다이아몬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뼈를 깎는 아픔과 폴리싱을 가져서 이렇게 멋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 하에 믿고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믿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